2010년 10월 24일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외곽을 지나던 국도 38호선은 짙은 비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전날 저녁부터 쉬지 않고 내린 비는 도로 위의 먼지를 모조리 씻어내고 검은 아스팔트를 유리처럼 번들거리게 만들었다. 양옆으로 늘어선 작은 공장과 정비소는 모두 문을 닫은 채 어둠 속에 묻혀 있었고, 간간히 장거리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젖은 노면을 긁는 타이어 소리만 길게 울렸다가 사라졌다. 제천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6km 떨어진 그 구간은 낮에도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한쪽에는 폐쇄된 자재 창고와 오래된 철제 펜스가 이어졌고, 반대편에는 잡초가 무성한 공터가 상기슬까지 뻗어 있었다. 가로등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빛과 어둠이 반복됐다. 특히 공업단지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에는 당시 감시 카메라가 거의 없었다. 새벽 5시 17분, 36세 화물차 기사 박도현은 작은 탑차를 몰고 그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는 전날 충주에서 받은 전자부품을 제천의 몇몇 수리점에 내려놓고 차고지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밤새 운전을 한 탓인지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와이퍼는 쏟아지는 빗물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봉양읍의 완만한 오른쪽 구비를 돌던 순간이었다. 차량이 갑자기 흔들렸다. 박도현은 핸들을 반대쪽으로 꺾었다. 하지만 오른쪽 앞바퀴가 도로 가장자리에 진흙 위로 미끄러졌다. 차량은 크게 휘청거리며 갓길로 밀려났다. 곧이어 둔탁한 충격음이 들렸다. 쾅! 무언가가 차량 앞부분에 부딪혔다. 박도현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잡초밭 안쪽으로 약 2m 정도 들어간 뒤 멈췄다. 엔진 소리와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만 차량 내부를 채웠다. 그는 잠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는 사람처럼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몇 초 뒤 박도현은 우비를 걸치고 차에서 내렸다. 헤드라이트 앞쪽에는 오래된 금속통 몇 개가 쓰러져 있었다. 산업용 페인트나 접착제를 담는 데 사용하는 20리터짜리 통이었다. 그중 하나는 충격을 정면으로 받아 옆면이 찌그러져 있었다. 뚜껑이 벗겨지면서 안쪽에 있던 투명한 덩어리가 깨져 주변으로 흩어져 있었다. 처음 박도현은 굳어버린 접착제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깨진 물질에서는 강한 화학약품 냄새가 풍겼다. 하지만 헤드라이트가 부서진 투명 덩어리를 비추는 순간 그는 움직임을 멈췄다. 빛 속에 검은 머리카락 같은 것이 보였다. 박도현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투명하게 굳은 수지 안쪽에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여자의 얼굴이었다. 한쪽 뺨과 이마가 굳은 에폭시에 잠겨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수지 안에서 뒤엉킨 채 굳어 있었다. 충격 때문에 일부가 깨지면서 얼굴 일부가 드러난 상태였다. 박도현은 뒤로 넘어질 듯 물러났다. 곧바로 차량으로 돌아간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5시 23분, 172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됐다. 사람 같습니다. 상황실 직원이 위치를 다시 확인하자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통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같은 게 보여요. 빨리 와주십시오. 신고를 받은 제천경찰서는 가까운 지구대 순찰차 2대를 먼저 현장으로 보냈고, 형사과와 과학수사팀에도 즉시 출동 지시를 내렸다. 첫 순찰차가 도착한 것은 오전 5시 39분이었다. 경찰관 2명은 차량에서 내린 뒤 처음에는 교통사고 현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도현이 손전등으로 쓰러진 통을 가리키자 두 경찰관 모두 말을 잃었다. 곧바로 현장 주변이 통제됐다. 6시가 지나면서 형사와 과학수사팀이 차례대로 도착했다.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안개는 여전히 짙었다. 현장을 지휘한 강재호 형사는 잡초밭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는 당시
44으로 강력사건 수사를 오래 담당해 온 형사였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통의 배치였다. 모두 5개였다. 서너 개가 서로 가까운 곳에 놓여 있었고, 한 개는 차량과 충돌하면서 약간 떨어진 위치까지 밀려나 있었다. 우연히 버려진 폐기물처럼 보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강재호가 물었다.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는 겁니까?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이 길은 자주 다닙니까? 배송 때문에 가끔 다닙니다. 강재호는 더 묻지 않았다. 우선 박도현에게 현장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한 뒤 과학수사팀에 사진 기록부터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전체 현장, 차량의 위치, 통의 위치, 깨진 에폭시 조각, 타이어 자국, 잡초가 눌린 방향, 모든 것이 차례대로 촬영됐다. 오전 6시 32분 과학수사팀이 깨진 통을 가까이 확인하기 시작했다. 투명한 에폭시 덩어리 안에는 분명 여성의 머리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누구도 그것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다른 통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재호는 나머지 통을 하나씩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첫 번째 통의 뚜껑을 열었을 때 안쪽은 단단하게 굳은 에폭시로 가득 차 있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명을 비스듬하게 비추자 수지 깊숙한 곳에서 인간의 피부와 비슷한 색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과학수사요원이 손을 멈췄다. 형사님, 강재호가 가까이 다가갔다. 수지 안쪽에는 사람 몸의 일부가 들어있었다. 다음 통도 같은 방식이었다. 5개의 통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군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범인은 단순히 시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눈 뒤 각 통에 넣고 그 위에 액체 상태의 에폭시를 부어 완전히 굳혀버린 것으로 보였다. 마치 무엇인가를 영원히 봉인하려 했던 것처럼. 그러나 강재호가 더 주목한 것은 다른 부분이었다. 주변 혈흔부터 확인해. 과학수사팀은 루미놀과 혈흔 반응 검사를 이용해 주변을 조사했다. 잡초, 흙, 도로 가장자리, 통바닥, 깨진 에폭시 조각.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범행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대량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강재호는 금방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죽인 게 아니야. 옆에 있던 후배 형사가 그를 바라봤다. 다른 데서 처리해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는 5개의 통을 바라보았다. 죽인 곳도 따로 있고 시신을 저렇게 만든 곳도 따로 있을 수 있어.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이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통이 놓여 있던 지점까지 약 2m 남짓 이어진 눌린 자국이었다. 무엇인가 무거운 물체를 작은 운반 도구로 옮긴 것처럼 풀이 일정하게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전날 밤의 폭우 때문에 자국 대부분은 이미 흐려져 있었다. 범인은 날씨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비가 자신의 흔적을 없애줄 것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몰랐다. 그때 한 과학수사요원이 통 근처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집어들었다. 여기 뭐가 있습니다. 진흙 사이에서 나온 것은 금속으로 된 작은 열쇠고리였다. 호랑이 모양이었다. 표면에는 얇게 굳은 에폭시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호랑이의 뒷부분 홈 사이에는 검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강재호는 즉시 증거봉투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몇 분 뒤 또 다른 요원이 3번째 통의 뚜껑에서 비교적 선명한 지문 하나를 발견했다. 통의 나사선 안쪽에서는 약 1cm 길이의 흰 실도 나왔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이었다. 지문 하나, 실 한 가닥, 열쇠고리 하나.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 몇 달 뒤 이 3가지가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마지막에는 사건 전체를 뒤집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전 8시가 가까워지면서 비가 거의 멎었다. 시신이 들어있는 통들은 그대로 옮길 수 없었다. 감식팀은 충분한 사진과 측정 자료를 남긴 뒤 각각을 봉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기로 했다. 현장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관이 간단한 검시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성인 여성이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었지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법의관이 손목 부분을 확인하던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 이것 좀 보십시오. 강재호가 가까이 다가갔다. 손목 피부에는 일정한 폭으로 눌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발목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확인됐다. 단순히 사망 후 시신을 묶어 이동한 흔적과는 달랐다. 주변에 피하출 혈이 남아 있었다. 법의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살아있을 때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재호의 얼굴이 굳었다. 얼마나 오래? 정확한 건 부검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묶었다가 바로 죽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현장 분위기를 바꾸었다. 지금까지는 기괴한 사체 유기 사건이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죽기 전에 일정 시간 감금되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누군가 그녀를 데려갔다. 묶었다. 살려둔 채 어떤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 뒤 살해했다. 범인이 시신을 5개의 통에 나누어 넣고 에폭시로 봉인했다는 사실보다 강재회계는 그 부분이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봤다. 국도에서는 차량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었다. 그중 몇몇 운전자들은 경찰차가 몰려있는 것을 보고 속도를 늦췄다. 현장 바깥에는 박도현이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려다 경찰에게 제지당한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굳은 얼굴로 통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재호가 다가갔다. 박도현 씨, 네. 사고 나기 전에 저 통들을 정말 못 봤습니까? 네, 전혀요. 차량 전조등이면 어느 정도 보였을 텐데요. 박도현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비가 너무 심했습니다. 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통을 발견한 다음 바로 신고했고요. 네. 강재호는 몇 초 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박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사님, 왜요? 저 여자,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강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도현은 다시 말했다. 가족이 있으면 빨리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신원이 나오면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박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통 안에서 다른 것도 많이 나왔습니까? 강재호의 시선이 멈췄다.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 그 정도의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라면 충격을 받고 궁금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사고 경위하고 발견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도현은 순순히 대답했다. 오전 9시 10분, 5개의 통이 차례로 경찰 차량에 실렸다. 현장에는 깨진 에폭시 조각과 번호표만 남았다. 강재호는 마지막까지 잡초밭에 서 있었다. 범인은 분명 많은 것을 준비했다. 시신을 숨길 통, 에폭시, 운반 방법, 사람이 드문 장소, 그리고 흔적을 지워줄 빛까지. 그런데 이상했다. 그토록 조심스러운 사람이 왜 국도 바로 옆에 통을 버렸을까? 사람이 적기는 해도 차량은 계속 지나가는 곳이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발견될 장소였다. 강재호는 도로 위에 멈춰있는 박도현의 화물차를 바라봤다. 차량 앞 범퍼에는 방금 통과 충돌한 흔적이 선명했다. 누군가 그를 불렀다. 형사님, 철수 준비됐습니다. 강재호는 대답하지 않고 한 번 더 현장을 훑어봤다. 그의 시선이 진흙 속에서 발견된 호랑이 모양 열쇠고리가 들어있는 증거봉투에 머물렀다. 그 순간에는 그저 이름 없는 유류품이었다. 피해자의 것인지 범인의 것인지 아니면 이곳을 지나간 평범한 사람의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작은 물건에는 이미 죽은 여성의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피가 누구에게로 이어지는지 밝혀지는 순간, 새벽부터 시작된 이 기괴한 사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경찰차들이 한 대씩 현장을 빠져나갔다. 조금 전까지 통들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움푹 눌린 젖은 풀만 남았다. 박도현 역시 자신의 화물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기 전 그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뒤쪽을 한번 바라봤다. 경찰들은 이미 대부분 철수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표정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몇 초 동안 그대로 앉아있다가 천천히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국도 38호선 위로 다시 올라갔다. 그날 아침 경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범인을 찾아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시신이 발견된 순간부터 그 남자는 이미 그들 바로 옆에 서 있었다. 한서진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5개의 금속통이 발견된 다음 날 오후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보한 DNA 자료와 제천경찰서가 수집한 실종 신고 기록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여성이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름은 한서진, 38살. 제천시 봉양읍에서 작은 휴대전화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이름은 서진모바일이었다. 국도 38호선에서 차량으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곳이었다. 한서진은 나흘 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래 혼자 생활했고 가게 일 때문에 갑자기 충주나 원주 쪽으로 부품을 구하러 가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고 가게 문까지 닫혀 있자 친오빠 한정수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오후 3시 20분 한정수는 제천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복원된 얼굴 사진을 확인했다. 그는 사진을 본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경찰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여자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최종 확인은 DNA로 이루어졌다. 결과는 일치했다. 국도 옆에서 발견된 여성은 한서진이었다. 강재호 형사는 신원 확인이 끝나자마자 수사팀을 둘로 나눴다. 한 팀은 한서진의 최근 인간관계를 조사했다. 다른 팀은 그녀가 운영하던 서진 모바일과 뒤편 주거 공간을 다시 조사했다. 가게는 오래된 2층 상가 건물 1층에 있었다. 앞쪽 약 20제곱미터 정도가 수리점이었고 뒤쪽에는 간이 주방과 작은 방이 붙어 있었다. 한서진은 이곳에서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해결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리대 위에 놓인 휴대전화 3대였다. 모두 배터리와 후면 커버가 분리된 상태였다. 그 옆에는 작은 드라이버와 납땜 도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작업이 끝난 공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비운 모습에 가까웠다. 카운터 옆에는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갈색 얼룩이 조금 남아 있었다. 커피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컵 내부에는 마른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강재호는 그 컵을 별도 증거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후방 주거 공간도 특별히 흐트러진 곳은 없었다. 침구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 안에는 평소 입던 옷들이 대부분 남아 있었다. 여행 가방도 그대로였다. 지갑은 보이지 않았지만 신분증 사본과 통장, 현금 일부는 서랍 안에 있었다. 강재호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말했다. 스스로 멀리 나간 건 아니야. 후배 형사 오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챙긴 흔적이 없습니다. 가게도 그대로고 수리대 위의 장부에는 10월 14일 오전 예약이 적혀 있었다. 액정 교체, 배터리 점검, 중고폰 매입. 한서진은 그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3일 새벽 이후 그녀의 생활은 갑자기 끊겨 있었다. 수사팀은 한서진과 자주 접촉한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과거 서진 모바일에서 보조로 일했던 이성호였다.
29살의 그는 약 반년 동안 한서진 밑에서 일했다. 그가 기억하는 한서진은 말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돈 계산이 정확했고 싫은 것은 싫다고 바로 말하는 성격이었다. 사장님이 사람들하고 크게 어울리진 않았어요. 이성호가 말했다. 술도 거의 안 마셨고요. 퇴근하고 누구 만나러 다니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강재호가 물었다. 원한 살 만한 일은요? 이성호는 잠시 생각했다. 최근에 돈 문제로 싸운 사람이 하나 있긴 합니다. 누굽니까? 최민석이요. 최민석은 제천과 충주 일대 수리점에 휴대전화 부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자였다. 한서진은 몇 년 전부터 그에게 액정, 배터리, 충전 단자 같은 부품을 받아왔다. 처음에는 현금 거래였다. 그러다 서로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기면서 한서진이 물건을 먼저 받고 일주일 뒤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최근 2달 사이 장사가 크게 줄면서 시작됐다. 한서진이 결제일을 여러 차례 미루었고 미수금이 쌓였다. 최민석은 점점 거칠게 독촉하기 시작했다. 이성호는 사건 나흘 전에도 두 사람이 크게 다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최민석 씨가 가게 앞까지 와서 소리쳤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이성호는 머뭇거렸다.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어요. 돈으로 못 갚으면 다른 걸로라도 갚게 만들겠다고. 수사실이 조용해졌다. 강재호는 곧바로 최민석의 신원과 차량, 통화 내역 확인을 지시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사람이 경찰서를 찾아왔다. 한서진과 비교적 가까웠던 친구 배수경이었다. 배수경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형사 앞에 내밀었다. 한서진이 사라지기 직전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10월 12일 밤 10시 51분. 그 사람이 또 문자 보냈어. 배수경이 말했다. 제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최민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처음에는요. 돈 문제 때문에 계속 연락 온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배수경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재호가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뜻입니까? 서진이가 몇 달 전부터 가끔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멀리 세워진 차량이 있었다.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면 같은 차량이 다른 위치에 서 있기도 했다. 한서진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되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번호판을 봤습니까? 못 봤다고 했어요. 차종은요? 작은 트럭인지 밴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강재호는 메모를 하던 손을 멈췄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습니까? 서진이가 싫어했어요. 확실하지 않은데 괜히 일 키우기 싫다고. 배수경은 또 하나의 사실을 말했다. 한서진은 누군가에게서 반복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식사를 하자는 말, 그 다음에는 자신이 한서진을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 이야기하는 내용, 나중에는 다른 남자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변했다. 한서진은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상대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까? 저한테는 안 가르쳐줬어요. 왜요?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재호는 배수경의 진술을 기록하면서 최민석 외에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서진을 개인적으로 집착하며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 수사는 그날 밤 또 하나의 중요한 진술을 확보하면서 방향이 조금씩 바뀌었다. 한서진의 가게 맞은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윤미경이었다. 그녀는 13일로 넘어가는 밤 11시 40분쯤 가게 문을 닫다가 한서진을 봤다고 말했다.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누구랑 있었습니까?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윤미경의 말에 강재호가 즉시 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밤 11시 40분쯤 확실합니까? 그 정도였어요. 제가 그날 마지막 손님 보내고 계산한 시간이 11시 반쯤이었으니까요. 남자 얼굴을 봤습니까? 잘 못 봤어요. 가로등이 어두웠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상태였다. 한서진은 가게에서 나와 길가에 세워진 이륜차 뒤에 올라탔다. 운전자는 회색 작업복이나 점퍼를 입고 있었고 흰색 작업용 장갑을 낀 것처럼 보였다. 한서진이 억지로 끌려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뒤 자연스럽게 뒤에 올라탔다. 그게 더 문제였다. 강재호는 말했다. 피해자가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뜻이군. 윤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이요. 옛날 공장 있는 쪽으로. 그 방향에는 작은 창고와 정비소, 노동자 숙소가 밀집한 지역이 있었다. 국도 38호선과도 연결됐다. 수사팀은 즉시 그 일대의 CCTV와 교통카메라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외곽 지역의 카메라는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주요 교차로와 주유소 몇 곳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화질도 좋지 않았다.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수십 대의 차량이 지나갔다. 그중 일부는 번호판조차 제대로 식별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가 도착했다. 강재호는 보고서를 펼쳤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손목과 발목의 결박 흔적이었다. 피하 출혈이 존재했다. 즉, 살아있을 때 묶여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혈액과 간 조직에서는 진정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양은 치명적이지 않았다. 사람을 죽일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 일정 시간 의식을 흐리거나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정도였다. 강재호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처음부터 힘으로 끌고 간 게 아니야. 오민철이 물었다. 약을 먹였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높아. 가게에서? 그건 아직 몰라. 수리점에서 확보한 종이컵이 떠올랐다.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다. 컵 내부에서 아주 미량의 동일 계열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이제 한 가지 상황이 그려졌다. 한서진은 밤늦게까지 가게에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 사람은 한서진이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눴고 한서진은 그가 건넨 음료를 마셨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뒤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게를 떠났다. 그렇다면 윤미경이 본 장면도 설명됐다. 한서진이 이륜차 뒤에 스스로 올라탄 것처럼 보였던 이유. 그 시점에 이미 판단력이나 신체 반응이 떨어지고 있었을 수 있었다. 강재호는 한서진의 거래장부와 배달 내역을 다시 검토했다. 최근 3달 동안 가게에 자주 방문한 남성을 분류했다. 최민석, 택배기사, 중고폰 매입업자, 휴대전화 판매업자, 부품 배송기사.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박도현. 국도에서 5개의 통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박도현은 한 달 평균 4-5차례 서진 모바일에 물품을 가져왔다. 때로는 저녁 늦게 배달한 기록도 있었다. 그가 사용하는 화물차는 전자부품 배송 차량이었기 때문에 한서진의 가게 앞에 세워져 있어도 이상하게 여길 사람이 없었다. 강재호는 박도현의 첫 진술서를 다시 꺼냈다. 피해자와는 얼굴만 아는 정도. 배송을 몇 번 갔을 뿐 개인적인 관계는 없음. 최근에도 별다른 대화를 나눈 적 없음. 강재호가 말했다. 전화 기록 확인해. 오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박도현이요? 피해자하고 얼마나 연락했는지. 통신사 자료가 도착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수사팀은 처음으로 박도현의 진술에 명확한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2달 동안 박도현의 번호에서 한서진에게 걸려간 전화는 23차례였다. 그중 상당수는 밤 10시 이후였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문자 메시지, 송수신 기록도 있었다. 내용까지 복구되지는 않았지만 횟수는 결코
배송 때문에 몇 번 연락한 정도가 아니었다. 특히 한서진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도 박도현의 번호에서 2차례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강재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첫날 현장에서 박도현이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통 안에서 다른 것도 많이 나왔습니까? 그때는 충격을 받은 신고자의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들렸다. 그는 왜 피해자와 친하지 않다고 했을까? 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숨겼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강재호는 박도현의 직업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전자부품 화물 운송 기사, 주로 충주, 제천, 단양을 오갔다. 작업할 때는 회색 점퍼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사용하는 면장갑은 흰색이었다. 강재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윤미경의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색 계열 작업복, 흰색 장갑. 그날 밤 8시 10분, 박도현에게 경찰서로 다시 출석해달라는 전화가 걸렸다. 그는 별다른 동요 없이 대답했다. 또 확인할 게 있습니까? 담당 형사가 말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도현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통화가 끝났다. 강재호는 수사판 앞으로 걸어갔다. 한가운데 한서진의 사진이 있었다. 오른쪽에는 최민석, 그 아래에는 윤미경이 목격한 신원 미상의 남자,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국도 38호선 현장에서 경찰에게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진술하고 있는 박도현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강재호는 빨간 펜으로 한서진과 박도현 사이에 선을 하나 그었다. 아직 그를 범인이라고 부를 근거는 없었다. 피해자와 연락했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범죄는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었다. 박도현은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한서진을 단순히 얼굴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사실을 알아낸 그날 밤에도 박도현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옷장 안에는 아직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여성의 옷이 걸려 있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 한 대가 숨겨져 있었다. 욕실은 여러 차례 세제로 닦여 있었고 작은 냉장고 안쪽에서는 강한 소독약 냄새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그 방의 문을 열지 못했다.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순간까지 박도현은 여전히 사건의 목격자였다. 그리고 공식 기록상으로는 국도에서 우연히 5개의 통을 발견한 선량한 신고자였다. 박도현이 다시 제천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음 날 오전 9시 12분이었다. 그는 회색 작업 점퍼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운전했다고 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거의 없었다. 조사실에 들어온 그는 형사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의자에 앉았다. 강재호는 그의 앞에 종이컵 하나를 놓아주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박도현은 잠깐 종이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강재호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한서진 씨와 친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얼굴만 아는 정도라고. 배송하면서 몇 번 봤으니까요. 강재호는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런데 2달 동안 23번 전화했네요. 박도현의 눈이 서류 쪽으로 움직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업무 때문입니다. 밤 11시에도요? 배송 시간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한 것도 배송 때문입니까? 박도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강재호가 다시 물었다. 한서진 씨 좋아했습니까? 박도현은 작게 웃었다. 형사님, 그런 사이 아닙니다. 그럼 왜 연락한 사실을 처음 조사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재호는 그의 표정을 지켜봤다. 당황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온 사람처럼 차분했다. 10월 12일 밤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충주에서 배송했습니다.
13일 0시 이후에는요? 제천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엔 숙소에서 잤습니다. 확인해 줄 사람 있습니까? 혼자 사는데 누가 확인해 줍니까? 박도연의 대답은 빠르고 자연스러웠다. 조사실 밖에서 오민철 형사가 지켜보다가 강재호와 눈을 마주쳤다. 현재까지 박도연을 체포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 피해자와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 첫 진술에서 그 사실을 숨겼다는 점, 그 정도였다. 강재호는 결국 2시간 뒤 박도연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날부터 수사팀은 그를 조용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기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최민석에 대한 수사도 계속됐다. 최민석은 한서진과 돈 문제로 크게 다퉜다. 그가 던진 협박성 발언을 들은 사람도 있었다. 사건 직전까지 한서진에게 돈을 요구하는 문자도 보냈다. 더구나 수사팀이 건축자재 판매점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민석이 사건 발생 전 한 달 동안 20리터짜리 금속통과 산업용 에폭시를 구매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모든 것이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 10월 27일 오후 최민석의 작업장이 압수수색됐다. 제천 동쪽의 작은 공업단지 안에 있는 창고형 건물이었다. 안에는 휴대전화 부품과 금속 선반, 접착제통, 각종 수리도구가 가득했다. 과학수사팀은 바닥과 작업대, 차량 내부까지 조사했다. 에폭시는 실제로 있었다. 피해자를 담았던 통과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도 발견됐다. 20리터짜리 금속통 역시 여러 개 나왔다. 오민철이 말했다. 이 정도면 너무 비슷한데요. 강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접착제 통의 제조번호와 구매 시점을 하나씩 확인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상황이 달라졌다. 최민석이 구입한 에폭시는 작업장에서 금속 부품과 전자기기 케이스를 보수하는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다. 통 안쪽에서도 정상적인 산업용 폐기물이 발견됐다. 금속통 역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한 부품 보관용이었다. 무엇보다 작업장 어디에서도 한서진의 혈흔이나 DNA가 나오지 않았다. 최민석의 승합채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카드 사용 내역까지 확인했다. 완벽한 알리바이는 아니었다. 13일 새벽 1시간가량의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실제 범행과 연결된다는 증거도 없었다. 강재호는 수사회의에서 말했다. 동기는 있어. 화이트보드에는 최민석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협박도 했고 에폭시도 샀고 통도 가지고 있어. 오민철이 말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 강재호가 사진을 바라봤다. 너무 눈에 잘 보여. 수사 경험이 많은 강재호에게 그것은 오히려 불편했다. 누군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통에 나누어 넣은 뒤 에폭시로 봉인한 사람이라면 상당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사람이 피해자와 공개적으로 싸우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협박한 직후 범행을 저질렀을까? 가능성은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수사팀은 다시 국도 38호선으로 돌아갔다. 5개의 통이 언제 그곳에 놓였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다. 현장에는 카메라가 없었다. 대신 국도로 들어오는 2개의 진입로와 인근 주유소에 CCTV가 있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다. 비까지 내려 화면 대부분이 뿌옇게 번져 있었다. 형사들은 10월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영상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확인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지나갔다. 승용차, 택시, 화물차, 공사 차량. 그중 현장으로 이어지는 길에 들어간 화물차는 4대였다. 첫 번째 차량은 밤 11시 48분 진입했다가 정상적인 이동시간 안에 반대편 카메라에서 확인됐다. 두 번째 역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세 번째 차량에서 문제가 생겼다. 새벽 3시 57분, 흰색 1톤 화물차 한 대가 진입로에 들어왔다. 그런데
반대편 카메라에 다시 나타난 것은 4시 48분이었다. 약 51분. 일반적으로 그 구간을 지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은 15분 남짓이었다. 30분 이상이 비어 있었다. 차량 소유자는 김태수, 39세.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기사였다. 마지막 4번째 차량은 새벽 5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박도현의 탑차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팀은 즉시 김태수를 불렀다. 김태수는 처음부터 억울하다는 태도였다. 제가 왜 사람을 죽입니까? 강재호가 CCTV 사진을 내밀었다. 50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차 세워놨습니다. 왜요? 화장실이 급해서 길가에 세웠고 나오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 전화요? 사장님이요. 통화 기록을 확인하자 실제로 새벽 4시 무렵 20분이 넘는 통화가 있었다. 그 시간만으로 50분 전체가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김태수는 한 가지 말을 덧붙였다. 제가 지나갈 때 통은 이미 있었습니다. 강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봤습니까? 네, 정확히. 금속통 몇 개가 풀밭 쪽에 있었습니다. 공장 폐기물인 줄 알았죠. 차에서 내렸습니까? 김태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잠깐요. 통 근처까지 갔습니까? 아마 갔을 겁니다. 그가 말을 흐렸다. 이틀 뒤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3번째 금속통 뚜껑의 지문이 김태수의 오른손 지문과 일치했다. 조사실에 다시 앉은 김태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왜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재호가 물었다. 김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겁났습니다. 뭐가요? 사건 뉴스 보고 나서요. 제가 거기 있었다고 하면 괜히 의심받을까봐. 통을 만졌죠. 네. 왜? 전화하면서 기대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들어있는 통에?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태수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그냥 폐기물인 줄 알았어요. 비 오는데 통 옆에서 전화 받다가 손을 한번 올렸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지문의 형태를 다시 분석했다. 결과는 김태수의 설명과 어느 정도 일치했다. 지문은 뚜껑 위에 평평하게 눌려 있었다. 손가락으로 뚜껑을 돌려 열거나 닫을 때 생기는 방향성 있는 흔적은 없었다. 그가 단순히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올려놓았을 가능성이 충분했다. 게다가 김태수의 차량을 조사했지만 에폭시나 피해자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숙소에서도 한서진과 연결되는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수사팀은 김태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우선순위를 낮췄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김태수가 새벽 4시 무렵 통을 봤다면 통은 그보다 앞서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적어도 새벽 3시대 이전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재호는 다시 모든 차량의 동선을 펼쳐놓았다. 박도연의 차량은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공식적인 CCTV 기록에 나타났다. 겉으로 보면 그가 통을 가져다 놓을 시간은 없었다. 오민철이 말했다. 박도현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강재호는 지도를 바라봤다. 차량으로 옮겼다면 그렇겠지. 무슨 말씀입니까? 강재호가 펜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박도현의 숙소였다. 그리고 다른 한 점을 찍었다. 통이 발견된 장소였다. 두 지점 사이 직선거리는 생각보다 짧았다. 차량으로 큰 길을 돌면 상당한 거리가 됐지만 공장 뒤편 야산과 잡목 사이로 난 작업로를 이용하면 훨씬 가까웠다. 걸어서 옮겼다면? 오민철이 지도를 내려다봤다. 이런 걸 5개나 어떻게 해요? 손으로는 힘들지. 강재호가 현장 사진을 꺼냈다. 통이 놓인 자리에서 도로 쪽으로 이어지는 눌린 풀자국. 처음에는 폭우 때문에 의미 없는 흔적으로 판단됐던 사진이었다. 폭은 약 30cm. 강재호가 말했다. 작은 손수레. 다음 날 형사들은 박도현의 숙소 주변을 탐문했다. 그곳은
오래된 노동자용 다세대 주택이었다. 뒤쪽에는 창고와 야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있었다. 주변 주민 한 명이 기억을 떠올렸다. 박 기사요, 손수레 있죠? 어떤 겁니까? 접이식 작은 거, 배달할 때 무거운 상자 나르는 데 쓰는 겁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걸 봤습니까? 노인은 생각하다가 말했다. 비 많이 오던 날 밤에 뭔가 끌고 나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긴 한데 강재호의 눈빛이 변했다. 몇 시쯤입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새벽이었어요. 그것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 소리는 아스파시했고 목격도 아니었다. 수사는 다시 증거를 기다려야 했다. 그때 국과수에서 두 번째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현장 풀밭에서 발견된 호랑이 모양 열쇠고리. 표면에서 확보한 지문이 한 사람과 일치했다. 박도현. 처음 신고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형사들은 예상보다 담담했다. 박도현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통을 확인했다면 열쇠고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었다. 강재호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박도현을 다시 불러 열쇠고리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거 본 적 있습니까? 박도현은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다. 제 것 같은데요. 잃어버린 걸 몰랐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거라. 언제 떨어뜨렸을까요? 박도현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아마 사고 난 날이겠죠. 차에서 내려가다가. 자연스러운 설명이었다. 강재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겠네요. 박도현의 얼굴에서 아주 미세하게 긴장이 풀렸다. 그 순간 강재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열쇠고리를 돌려주지 않았다. 표면 홈 사이에 남아있던 검붉은 얼룩 때문이었다. 과학수사팀은 그것이 오래된 녹인지 흙인지 혈액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동안 수사팀은 최민석과 김태수, 박도현 세 사람을 동시에 추적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발견됐다. 박도현은 한서진이 실종된 뒤에도 그녀의 휴대전화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겉으로 보면 걱정돼 연락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게 그런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한서진의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이었다. 10월 13일 0시 14분. 그 직전 기지국 신호는 서진 모바일 주변에서 잡혔다. 그 이후 완전히 끊겼다. 강재호는 한동안 통신 자료를 바라봤다. 한서진이 가게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마셨다면 그 시간과 거의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주 연락받았던 남자 중 하나가 박도현이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은 정황이었다. 10월 말 어느 오후, 국과수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강재호가 받았다. 강 형사님, 열쇠고리 추가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뭡니까? 전화기 너머 연구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표면에 갈색 반응물, 혈액 맞습니다. 강재호가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사람 피입니까? 네. DNA는요? 대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강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구원이 이어 말했다. 한서진 씨와 일치합니다. 수사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강재호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현장 주변에서는 피해자의 피가 단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은 이미 에폭시로 완전히 봉인된 상태였다. 그런 장소에서 박도현이 신고 직후 열쇠고리를 떨어뜨렸다면 그 물건에 한서진의 피가 묻어 있을 이유가 없었다. 강재호는 벽에 붙어 있는 박도현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그는 처음 현장에서 찍힌 모습이었다. 비에 젖은 머리, 담요를 두른 어깨, 충격받은 사람처럼 굳은 얼굴, 그리고 경찰에게 자신이 우연히 통을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강재호가 낮게 말했다.
이제 알겠네. 오민철이 그를 바라봤다. 뭘 말입니까? 강재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저 사람은 사건을 발견한 게 아니야. 잠시 후 그가 덧붙였다. 사건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 순간부터 박도현은 더 이상 신고자가 아니었다. 한서진 사건의 중심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 박도현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열쇠고리에서 한서진의 혈액과 DNA가 확인된 다음 날 아침이었다. 강재호는 새벽부터 수사팀 전원을 불러 모았다. 지금까지 확보한 정황은 충분히 강했다. 박도현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을 숨겼다. 사건 당일 새벽 이동 경로에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의 숙소 뒤편에는 통이 발견된 국도 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작업로가 있었다. 주민은 폭우가 내리던 새벽에 손수레 끄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호랑이 모양 열쇠고리였다. 박도현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물건에는 한서진의 피가 묻어 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열쇠고리는 국도에 떨어지기 전 이미 한서진의 피와 접촉했다는 뜻이었다. 오전 7시 15분, 형사 6명과 과학수사팀이 박도현이 사는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다. 봉양읍 외곽의 오래된 건물이었다. 회색 시멘트 외벽은 비와 습기로 군데군데 검게 변해 있었고 1층에는 비어있는 상점 2곳이 있었다. 박도현은 2층 가장 끝방에 살고 있었다. 강재호가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시 3번 두드렸다. 잠시 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제천경찰서입니다. 박도현 씨, 문 여십시오. 몇 초간 침묵이 이어졌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강재호는 문 안쪽의 작은 움직임까지 신경 쓰고 있었다. 잠금 장치가 풀렸다. 문이 열렸다. 박도현은 흰색 티셔츠에 회색 운동바지를 입고 있었다. 잠에서 막 깬 사람처럼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거의 없었다. 강재호가 영장을 보여줬다. 한서진 씨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도현의 시선이 종이 위에 머물렀다. 왜 제 집을요? 안에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문을 잡고 서 있었다. 그러다 옆으로 비켜섰다. 보실 게 있으면 보십시오.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현관을 지나면 작은 주방이 있었고 오른쪽으로 욕실, 안쪽으로 침실 하나가 붙어 있었다. 혼자 사는 화물기사의 집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돈돼 있었다. 신발은 방향까지 맞춰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쓰레기통은 비어 있었다. 강재호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냄새부터 느꼈다. 표백제, 강한 세제,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가 물었다. 청소 자주 합니까? 박도현은 웃듯 대답했다. 혼자 살면 더 깔끔하게 해야죠. 과학수사팀은 현관에서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주방, 싱크대, 바닥, 욕실, 침실, 모든 위치가 기록됐다. 박도현은 벽 가까이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처음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욕실 바닥을 확인하던 감식요원이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 강재호가 다가갔다. 욕실 타일 사이에 줄눈 일부만 유난히 새 것처럼 밝았다. 다른 부분은 오래된 물때 때문에 회색이었지만 배수구 주변과 욕조 옆 약 1m 정도는 색깔이 달랐다. 최근에 줄눈 작업했습니까? 박도현이 문 밖에서 말했다. 곰팡이가 심해서 좀 닦았습니다. 뭘로요? 락스 같은 걸로요. 강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확인해. 감식 요원들이 특수관건과 시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몇 분 뒤 욕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육안으로는 깨끗했던 바닥 곳곳에서 불규칙한 반응이 나타났다. 배수구 주변, 욕조의 바깥쪽, 벽 아래,
문턱. 누군가 여러 차례 씻어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생물학적 흔적이었다. 박도현이 처음으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강재호는 그를 보며 물었다. 여기서 다친 적 있습니까? 손 베인 적은 있습니다. 이 정도로요? 대답이 없었다. 감식팀은 즉시 시료를 채취했다. 침실에서는 더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 옷장 문을 열자 남성 작업복과 셔츠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런데 가장 안쪽에 여성용 옷 한 벌이 있었다. 베이지색 니트, 검은색 바지, 짙은 갈색 카디건. 강재호가 사진을 들여다봤다. 한서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 입고 있었던 옷과 상당히 비슷했다. 이 옷 누구 겁니까? 박도현이 옷장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전에 만나던 여자가 두고 간 겁니다. 이름은요? 오래돼서 연락 안 합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김유진입니다. 강재호가 옆 형사에게 말했다. 확인해. 박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옷은 증거물로 봉인됐다. 겉으로 보이는 얼룩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소매 안쪽과 바지 밑단에서 희미한 갈색 반응이 나타났다. 침대 옆 서랍을 조사하던 오민철이 작은 비닐봉지를 하나 발견했다. 안에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배터리가 빠진 구형 휴대전화 한 대가 나왔다. 강재호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모델과 색상이 한서진의 가족이 설명한 것과 일치했다. 뒷면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SJ. 한서진이 자신의 물건에 붙이는 이니셜이었다. 강재호가 박도현을 바라봤다. 이것도 옛날 여자친구 겁니까? 박도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색이 빠졌다. 그건 누구 겁니까? 중고폰입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배송하다가 받은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박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재호는 휴대전화를 증거봉투에 넣었다. 이제부터는 말 조심해서 하십시오. 수색은 계속됐다. 주방 아래쪽 수납장에서는 굳은 에폭시가 남아있는 플라스틱 용기와 혼합용 막대가 나왔다. 박도현은 차량 부품을 수리할 때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자체는 특별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품 제조사가 국도에서 발견된 통 속 에폭시와 같았다. 창고처럼 사용하던 작은 베란다에서는 접이식 운반 손수레가 발견됐다. 바퀴에는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감식팀은 바퀴의 폭을 측정했다. 약 31cm. 국도 현장에서 확인된 눌린 흔적의 폭과 거의 같았다. 오민철이 강재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면 거의 맞는 것 아닙니까? 강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비슷한 손수레 많아 하나씩 쌓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강재호는 집안을 다시 둘러봤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냉장고를 발견했다. 일반 가정용 냉장고가 아니라 모텔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형 냉장고였다. 전원은 빠져 있었다. 문을 열자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음식도 없었다. 냄새도 이상할 정도로 없었다. 오히려 강한 소독제 냄새가 났다. 내부 벽면에는 새로 닦아낸 듯한 자국이 보였다. 강재호가 박도현에게 물었다. 냉장고 안 씁니까? 고장났습니다. 언제부터요? 몇 달 됐습니다. 감식팀이 냉장고 내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선반을 분리하고 고무 패킹을 드러내고 배수구까지 면봉으로 채취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문 아래쪽 패킹 안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갈색 잔류물이 발견됐다. 박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갑자기 물을 마셔도 되냐고 물었다. 강재호는 허락했다. 박도현은 싱크대로 걸어가 컵에 물을 받았다. 손은 크게 떨리지 않았다. 그 점이 오히려 강재호에게 이상했다. 집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옷이 발견됐다. 욕실에서는 지워진 생물학적 흔적이 나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하다고 소리치거나
설명하려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도연은 계속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증거까지 경찰이 확보했는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해야 하는지. 그때 침대 아래를 조사하던 감식 요원이 납작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갈색 종이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강재호는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다. 한서진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 다음 사진. 편의점에서 나오는 한서진. 그 다음. 횡단보도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 또 다른 사진에는 그녀가 카페 창가에 앉아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멀리서 망원 렌즈로 촬영한 것처럼 보였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4월 17일, 5월 3일, 5월 19일, 6월 2일. 몇 달 동안 이어졌다. 사진은 20장이 넘었다. 강재호가 천천히 박도연을 돌아봤다. 이건 뭡니까? 박도연의 얼굴에서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사진 찍는 게 취미입니다. 왜 한서진 씨만 찍었습니까? 우연히. 몇 달 동안 우연히? 강재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중 몇 장에는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한서진의 모습이 있었다. 그 사진들에는 볼펜으로 작은 표시가 돼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 X가 그어져 있었다. 오민철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 사람은 최민석 아닙니까? 맞았다. 한서진과 돈 문제로 다퉜던 최민석이었다. 다른 사진에는 수리점을 찾은 남자 고객들이 찍혀 있었다. 그들에게도 비슷한 표시가 있었다. 강재호가 말했다. 박도연 씨. 박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서진 씨를 얼마나 오래 따라다녔습니까? 따라다닌 적 없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누가 찍었습니까? 제가 찍었습니다. 왜요? 좋아했으니까요. 처음으로 그가 인정했다. 조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방 한가운데에서. 박도연은 한동안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아하는 사람 사진 좀 찍는 게 범죄입니까? 강재호는 그의 말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죄책감도 없었다. 부끄러움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식이었다. 몰래 따라다니면서 찍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남자 얼굴에 왜 표시했습니까? 박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수색은 4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오후가 되자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은 차량 한 대를 채울 정도가 됐다. 여성 의류, 한서진의 휴대전화로 의심되는 기기, 에폭시 용기, 접이식 손수레, 사진, 흰색 작업장갑, 그리고 욕실에서 채취된 수십 개의 시료. 박도현의 화물차도 함께 압수됐다. 차량 적재함에서는 특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운전석 뒤쪽 바닥 틈에서 굳은 투명 수지 조각이 나왔다. 조수석 매트 아래에서는 미세한 갈색 얼룩이 확인됐다. 모든 것은 국과수로 보내졌다. 박도현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다시 들어왔다. 아직은 살인 혐의를 완전히 입증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조사실에 앉은 뒤 팔짱을 끼고 말했다. 형사님, 강재호가 그를 바라봤다. 제가 서진 씨를 좋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사람 죽였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강재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증거가 말하게 둘 겁니다. 박도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첫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한서진의 것으로 추정된 옷에서 검출된 혈흔 DNA가 피해자와 일치했다. 곧이어 휴대전화의 기기번호 역시 한서진 명의로 등록된 단말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날 새벽에는 욕실에서 채취한 시료 중 3곳에서 한서진의 DNA가 나왔다. 배수구, 욕조 아래쪽, 문턱,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소형 냉장고의 고무 패킹 안에서 채취한 잔류물 역시
한서진과 일치했다. 강재호는 새벽 3시가 넘도록 수사실에 앉아 결과표를 보고 있었다. 이제 그림은 거의 완성되고 있었다. 한서진은 박도현의 집에 있었다. 그것도 단순히 잠깐 방문한 정도가 아니었다. 욕실과 냉장고까지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강재호가 마지막 보고서를 덮으려 할 때 과학수사팀에서 전화가 한 번 더 걸려왔다. 추가로 하나 확인됐습니다. 뭡니까? 박도현 씨 집에서 압수한 흰색 작업 장갑이요. 강재호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계속 말씀하세요. 장갑 손등 쪽 봉제선이 일부 뜯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현장에서 통뚜껑 나사선에서 나온 흰색 섬유하고 재질이 같습니다. 강재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연구원이 말을 이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피해자 손톱 밑에서 나온 섬유하고도 동일 계열입니다. 강재호의 표정이 굳었다.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와 몸싸움을 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끼고 있던 장갑의 실이 손톱 밑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섬유가 시신을 담았던 통에서도 발견됐다. 살해, 시신 처리, 통의 봉인. 세 장면이 하나의 물건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날이 밝을 무렵 강재호는 다시 조사실 문을 열었다. 박도현은 책상에 팔을 올린 채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자지 않은 얼굴이었다. 강재호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탁자 위에 아무 말 없이 사진 3장을 내려놓았다. 첫 번째는 한서진의 옷, 두 번째는 욕실의 감식 사진, 세 번째는 흰색 작업 장갑. 박도현의 눈이 아주 천천히 사진 사이를 움직였다. 강재호가 말했다. 한서진 씨가 당신 집에 있었네요. 박도현은 침묵했다. 휴대전화도 나왔고 아무 말도 없었다. 욕실에서도 DNA가 나왔습니다. 박도현의 턱이 조금 굳었다. 냉장고에서도 나왔고요. 그제야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재호는 마지막 사진을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이 장갑. 박도현이 사진을 바라봤다. 한서진 씨 손톱 밑에서 똑같은 종류의 실이 나왔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재호가 물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박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0월 13일 새벽. 강재호의 목소리는 낮았다. 한서진 씨를 당신 집으로 데려왔습니까? 몇 초가 흘렀다. 박도현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그러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강재호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확신했다.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더 이상 우연히 사건을 발견한 신고자도 한서진을 몰래 좋아했던 평범한 배송기사도 아니었다. 경찰이 찾고 있던 장소 역시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다. 국도에 놓였던 5개의 통은 마지막 장면에 불과했다. 진짜 사건은 이미 이 남자의 좁은 방 안에서 시작되고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방을 아무리 닦아내도 한서진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박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사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낮게 웅궁거렸다. 창문이 없는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형사들이 넘기는 서류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다. 강재호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한서진의 휴대전화가 박도현의 집에서 발견됐다. 그녀의 옷에서도 혈흔이 나왔다. 욕실과 냉장고에서는 한서진의 DNA가 검출됐다.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는 박도현이 사용하던 작업 장갑과 같은 계열의 섬유가 발견됐다. 현장에서 나온 열쇠고리에는 한서진의 피가 묻어 있었다. 박도현이 더 이상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문제는 무엇이 그 방에서 벌어졌는지였다. 강재호가 조용히 물었다. 한서진 씨를 왜 데려갔습니까? 박도현은 시선을 책상에 고정한 채 말했다. 제가 데려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 방에 몇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강재호가 눈을 좁혔다.
처음 듣는 이야기군요. 말 안 했으니까요. 왜 안 했습니까? 괜히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요. 한서진 씨가 자발적으로 당신 방에 왔다. 네. 언제요? 박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몇 번이나 왔습니까? 침묵. 왜 왔습니까? 또 침묵. 강재호가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박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서진 씨 주변 사람 가운데 당신 집에 갔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들한테 모든 걸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강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당신은 처음에 한서진 씨와 친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박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피해자 휴대전화까지 가지고 있었죠. 주웠습니다. 집에서? 박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강재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박도현의 침대 밑에서 발견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 한서진은 휴대전화 수리점 앞에서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 위에는 검은 볼펜으로 여러 번 X 표시가 그어져 있었다. 이건 왜 그랬습니까? 박도현은 사진을 내려다봤다.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요? 서진 씨한테 자꾸 들이댔습니다. 강재호가 말했다. 당신도 그랬잖아요. 그 말에 박도현의 눈빛이 변했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강재호는 놓치지 않았다. 저 사람하고 저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강재호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한서진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박도현의 턱 근육이 움직였다. 그 사람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몇 달 동안 따라다니고 사진 찍고 밤늦게 전화를 수십 번 했는데도요? 그냥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면 화가 났습니까? 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재호는 그 순간 사건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느꼈다. 돈이 아니었다. 원한도 아니었다. 적어도 박도현의 머릿속에서는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박도현에게 중요한 것은 한서진이 자신을 좋아하느냐가 아니었다. 자신이 그녀를 원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강재호가 낮게 물었다. 10월 12일 밤 한서진 씨 가게에 갔죠. 박도현이 눈을 들었다. 기억 안 납니다. 가게 종이컵에서 진정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박도현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다. 강재호는 말을 이어갔다. 한서진 씨 몸에서도 같은 계열 성분이 나왔고요. 박도현은 의자의 등을 기대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차량에서 발견된 보온병도 검사했습니다. 박도현의 시선이 멈췄다. 세척은 잘했더군요. 강재호가 말했다. 그래도 미량이 남았습니다. 사실 감정 결과는 그날 오전 막 도착한 상태였다. 보온병 내부에서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것과 같은 계열의 진정제 성분이 확인됐다. 그 순간 박도현의 호흡이 조금 달라졌다. 강재호가 물었다. 커피에 뭘 넣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그럼 왜 같은 약이 나왔을까요? 모릅니다. 한서진 씨가 우연히 같은 약을 먹고 우연히 당신 집에 와서 피를 흘리고 우연히 휴대전화를 두고 가고 우연히 냉장고에도 DNA를 남겼습니까? 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재호가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우연히 당신 열쇠고리에 그 사람 피가 묻은 채 시신을 버린 장소에서 발견됐고요. 조사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박도현은 한동안 책상 모서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뜻밖의 말을 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강재호의 눈빛이 변했다. 뭘 참았습니까? 박도현은 입술을 핥았다. 계속 무시했습니다. 누가? 서진 씨가요.
그는 처음으로 한서진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렀다.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무거운 거 있으면 가져다 줬고, 늦게 끝나는 날엔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아프다고 하면 약도 사다 줬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저는 계속 신경 썼어요. 강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남자들한테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가요? 왜 저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하는지. 강재호는 천천히 말했다.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박도연이 그를 노려봤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차분했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저기가 드러났다. 형사님이 뭘 합니까? 적어도 한서진 씨가 당신을 거절했다는 건 압니다.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재호가 말했다. 당신이 정했죠. 몇 초가 흘렀다. 박도연의 손가락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다. 그날도 얘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강재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있었다. 계속하십시오. 박도연은 시선을 피한 채 말했다. 가게 문 닫을 때쯤 같습니다. 10월 12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주변 상점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박도연은 서진 모바일에 들렀다. 평소처럼 배송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커피 2잔이 있었다. 한서진은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도연은 받기 춥다며 계속 권했다. 결국 그녀는 면모금을 마셨다. 커피에는 미리 준비한 진정제가 섞여 있었다. 박도연은 약이 완전히 듣기까지 기다렸다. 한서진은 대화를 하다가 계속 눈을 비볐다. 몸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박도연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몸에 힘이 빠졌다. 박도연은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 장면을 맞은편 식당의 윤미경이 본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서진이 아는 남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 박도현은 한서진을 자신의 숙소로 데려갔다. 그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재호가 물었다. 그럼 왜 집으로 데려갔습니까? 대화하려고요. 약 먹이고. 박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그걸 대화라고 합니까?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제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박도현에게 한서진의 의사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다. 숙소에 도착한 뒤 그는 한서진을 방 안에 눕혔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약효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손목과 발목도 묶었다. 강재호가 물었다. 왜 묶었습니까? 박도연의 대답은 너무 담담했다. 나갈까 봐요. 나가면 안 됩니까? 그날은 안 됐습니다. 왜?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했으니까. 박도연은 그날 밤 한서진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처음 만난 날, 그녀가 자신에게 웃어준 순간, 가게에 물건을 가져다 줄 때마다 기다렸던 시간,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질투,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봤는지까지. 한서진은 처음에는 공포 때문에 거의 대답하지 못했다. 약효가 점차 풀리면서 상황을 이해했다. 그리고 박도연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박도연은 거절했다. 한서진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이 나오자 그의 태도가 변했다. 제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도 원망이 남아 있었다. 강재호가 말했다. 당연히 신고해야죠. 납치당했으니까. 납치가 아닙니다. 박도현은
곧바로 반박했다. 데려온 겁니다. 강재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 남자는 자신이 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계속 자신의 행동에 다른 이름을 붙였다. 스토킹은 관심, 약물은 도움, 납치는 데려온 것, 감금은 대화, 그리고 결국 살인마저 자신이 거부당한 결과처럼 이야기하려 했다. 박도현의 진술에 따르면 한서진은 계속 그를 밀어내고 소리를 질렀다. 손목을 묶은 끈을 풀려고 몸을 비틀었다. 박도현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그의 장갑과 손등을 긁었다. 바로 그때 뜯긴 장갑의 흰 섬유가 손톱 밑에 남았다. 한서진은 마지막까지 그를 설득하려 했다. 자신을 풀어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도현은 믿지 않았다. 그녀가 살아서 그 방을 나가면 자신의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서진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재호가 물었다. 박도현은 한참 말이 없었다.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좋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박도현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 말을 안 했으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강재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아니요. 박도현이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한 겁니다. 한서진 씨가 한 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박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그날 새벽, 박도현은 방 안에 있던 칼을 들었다. 한서진은 몸을 뒤로 밀며 피하려 했다. 하지만 손과 발이 묶여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처음 공격했을 때 한서진은 비명을 질렀다. 박도현은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두려워해 음악 소리를 크게 틀었다. 그 뒤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한서진이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까지 이어졌다. 강재호는 세부적인 장면을 더 말하게 하지 않았다. 법의학적 결과가 이미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박도현이 순간적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약물을 준비했다. 피해자를 데려왔다. 묶었다. 휴대전화를 껐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격했다. 한서진이 움직임을 멈춘 뒤에도 박도현은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몇 시간 동안. 날이 밝았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박도현은 시신을 침대 옆에 둔 채 생각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들키지 않을지, 어디에 숨길지, 누구를 의심하게 만들지. 그날 오전 그는 평소처럼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몸이 좋지 않아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욕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강재호가 물었다. 그때부터 계획한 겁니까?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욕실에서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눴다고 진술했다. 그 과정은 충동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바닥을 비닐로 덮고 나중에 흔적을 닦기 쉽도록 순서를 정했다. 모든 작업이 끝난 뒤에는 각 부분을 비닐로 싸서 작은 냉장고에 보관했다. 냉장고를 사용한 이유를 묻자 박도현은 담담하게 답했다. 냄새 때문에요. 강재호는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누군가를 죽인 직후의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사람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다. 박도현은 바로 시신을 버리지 않았다. 며칠 동안 그대로 두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동료들과 식사를 했다. 화물차를 운전했다. 한서진의 가게 근처를 지나기도 했다. 심지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전화했습니까? 강재호가 물었다. 박도현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중에 통화 기록 보면 제가 걱정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강재호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 말은 박도현이 범행 직후부터 이미 경찰 수사를 상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며칠 뒤 제천 외곽의 작은 자재상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한 곳에서 한꺼번에 사면 기억에 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속통을 나누어서 구매했다. 에폭시 역시 다른 장소에서 현금으로 샀다. 평소 물류와 공업 자재를 다루던 사람이었기에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 후 자신의 숙소에서 각각의 금속통 안에 시신을 넣고 에폭시를 부었다. 한 번에 가득 붓지 않았다. 굳는 시간을 계산하며 여러 차례 나눠 작업했다. 완전히 굳은 뒤에는 외관만 보면 공업용 폐기물이 담긴 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도현은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피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다. 외부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버릴 것인가였다. 처음에는 폐공장 지하에 두려고 했다. 하지만 언젠가 철거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었다. 강에 버리는 것도 생각했다. 통이 떠오르거나 회수될 가능성을 걱정했다. 며칠 동안 운전하면서 장소를 찾던 박도현은 국도 38호선 옆에 잡초밭을 선택했다. 사람은 적었다. 공업 폐기물이 종종 버려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숙소 뒤편 작업로를 이용하면 차량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10월 23일 밤, 비가 시작됐다. 박도현은 일기예보를 확인했다. 밤새 강한 비가 이어질 예정이었다. 그는 기다렸다. 사람들이 잠든 뒤 창고에서 접이식 손수레를 꺼냈다. 한 번에 2개씩. 무거운 통을 손수레 위에 올려 좁은 작업로를 따라 움직였다. 비 때문에 바퀴는 지늘게 자주 빠졌다. 차량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그는 잡목 뒤로 숨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여러 차례 왕복한 끝에 5개의 통을 국도 옆 잡초밭으로 옮겼다. 그리고 손수레 자국과 발자국을 나뭇가지로 대충 훑었다. 나머지는 비가 지워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박도현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시신을 버리고 사라지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직접 발견자가 되는 것이었다. 경찰에게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 충격받은 목격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시민. 그런 사람을 경찰이 범인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벽 4시가 지나자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샤워를 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화물차에 올라탔다. 바로 현장으로 가지 않았다. 여러 도로를 돌아 자신의 차량이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CCTV에 찍힐 시간까지 생각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국도 38호선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자신이 몇 시간 전에 통을 놓았던 장소가 가까워지자 속도를 줄였다. 강재호가 물었다. 차가 정말 미끄러진 겁니까? 박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대답이었다. 아닙니다. 그럼? 제가 돌렸습니다. 차량 오른쪽 바퀴를 일부러 갓길로 밀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던 금속통을 들이받았다. 예상보다 충격이 컸다. 한 통이 넘어지고 내부의 에폭시가 깨졌다. 그 안에서 한서진의 얼굴 일부가 드러났다. 박도현은 차에서 내렸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처음 본 사람처럼 바라봤다. 그 뒤 차로 돌아가 112에 전화를 걸었다. 사람 같습니다. 통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계획에 성공했다고 믿었다. 강재호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도현이 그를 바라봤다. 왜 직접 신고까지 했습니까? 박도현은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야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재호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 현장을 떠올렸다. 비에 젖은 박도연. 담요를 두르고 서 있던 모습. 경찰들에게 계속 질문하던 모습. 피해자의 신원이 나왔는지 궁금해하던 모습. 통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묻던 모습. 그 모든 행동이 이제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는 사건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만든 무대의 첫 관객 역할까지 스스로 맡았던 것이다. 강재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후회합니까?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 입을 열었다.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서진 씨는 끝까지 저를 싫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강재호는 이 남자에게서 자신이 듣고 싶었던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돌이킬 수 없다는 말도, 한서진의 공포를 이해한다는 말도. 박도연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강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사실 문을 열기 전 그가 뒤를 돌아봤다. 박도연 씨.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한서진 씨는 당신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문이 닫혔다. 그날 새벽 박도연의 자백조서는 수십 장을 넘어갔다. 그리고 수사팀은 처음으로 사건의 거의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한서진이 왜 아무런 저항 흔적 없이 가게에서 사라졌는지, 왜 손목과 발목에 살아있을 때 생긴 결박 흔적이 있었는지, 왜 시신이 며칠 뒤에야 에폭시 속에 봉인됐는지, 왜 박도연의 냉장고에서 그녀의 DNA가 나왔는지, 왜 국도에 통이 놓였는데도 그 주변에는 혈흔이 없었는지, 그리고 왜 최초 신고자인 박도연의 열쇠고리에 죽은 여성의 피가 묻어 있었는지. 모든 것이 연결됐다. 하지만 강재호에게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 남아 있었다. 박도연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계산했다. 약물의 양을 계산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랐다. 통을 샀다. 에폭시를 준비했다. 비가 내리는 날을 기다렸다. CCTV가 없는 길을 이용했다. 차량 동선까지 바꿨다. 심지어 자신을 최초 신고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계산을 무너뜨린 것은 거창한 증거가 아니었다. 통 옆 진흙 속에 떨어져 있던 작은 호랑이 모양 열쇠고리, 피해자의 손톱 밑에 남은 짧은 흰 실,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닦아 오히려 수상해진 작은 냉장고였다. 박도연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의 마음도, 한서진의 선택도, 죽음 이후의 흔적도, 경찰의 시선까지도. 그러나 그가 끝내 통제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남긴 흔적이었다. 박도연의 자백이 끝난 뒤에도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강재호는 자백만으로 사건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실과 그 범행이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특히 박도연은 처음부터 경찰의 수사 방식을 계산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이미 드러난 증거에 맞춰 만든 이야기인지 확인해야 했다. 제천경찰서는 박도연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일부터 시신 발견일까지의 동선을 다시 재구성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곳은 서진 모바일이었다. 10월 12일 밤. 한서진은 평소처럼 가게에 남아 수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근처 편의점 CCTV에는 밤 10시 58분쯤 박도연이 커피 2잔을 구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옷차림과 체격은 명확했다. 그는 계산을 마친 뒤 잠시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약 3분 뒤 커피를 들고 사라졌다. 편의점에서 서진 모바일까지는 걸어서 7분 정도였다. 한서진이 친구 배수경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밤 10시 51분이었다. 그 사람이 또 문자 보냈어. 경찰은 그 사람이 최민석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하면서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그날 한서진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람은 박도현이었다. 한서진은 그의 문자에 거의 답하지 않았다. 복원된 메시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오늘은 꼭 이야기해야 해요. 계속 피하면 나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한서진은 마지막 메시지에 단 한 줄만 답했다. 그만 연락하세요.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마지막 문자였다. 밤 11시가 조금 지나 박도현은 가게에 도착했다. 주변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다. 맞은편 식당의 불도 곧 꺼질 시간이었다. 그는 평소 배송을 하며 여러 번 드나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서진은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다. 박도현의 진술대로라면 그는 커피를 건넨 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확인한 정황은 이미 그가 그날 밤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정제는 사건 이틀 전 구해 놓았다. 접이식 손수레는 일주일 전부터 창고 안쪽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는 한서진의 가게 주변 사진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단순히 이야기를 하러 간 사람이 아니었다. 한서진은 커피를 몇 모금 마신 뒤 몸에 이상을 느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손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박도현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한서진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전원을 껐다. 0시 14분. 통신기록에서 한서진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바로 그 시각이었다. 윤미경이 본 장면도 다시 설명됐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한서진을 부축했다. 멀리서 보면 친한 사람이 술에 취한 지인을 도와주는 모습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이미 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 박도현은 큰 길을 피했다. 가게 뒤쪽 골목을 이용해 자신의 숙소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한서진은 숙소에 도착했을 때 거의 의식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방 안에 눕힌 뒤 손목과 발목을 묶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배터리와 분리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약효가 약해지기 시작한 것은 새벽 1시를 넘긴 뒤였다. 한서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순간 공포에 빠졌다. 박도현에게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침착하게 말하려 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나 박도현은 자신이 수개월 동안 품어온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냈다. 처음 가게에 배송을 갔던 날부터 시작했다. 한서진이 자신에게 웃었던 일, 물 한 잔을 건넸던 일, 한 번은 비가 온다며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말했던 일. 그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을 모두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서진이 다른 남성 고객에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배신당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녀가 최민석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조차 박도현에게는 이상한 질투의 대상이 됐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서진은 그 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그날 새벽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과 내가 당신을 좋아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박도현의 진술 속에서 한서진이 했던 말이었다. 그 문장이 그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박도현은 한서진에게 자신과 함께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다. 경찰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풀어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서진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자신을 풀어달라고 반복해서 요구했다. 그리고 계속 이러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박도현은 자신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약을 먹였다. 의식을 잃은 여성을 데려왔다. 결박했다.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한서진이 밖으로 나가면 자신은 체포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그에게 한서진은 더 이상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위험 요소로 바뀌었다. 새벽 2시가 지나면서 방 안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서진은 묶인 상태에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박도현의 작업 장갑을 잡아당겼고 손톱으로 손등과 팔을 긁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장갑 봉제선에 흰실이 뜯겨 피해자의 손톱 밑에 남았다. 박도현은 점점 더 흥분했다. 한서진이 끝까지 자신을 거부하자 그는 방 안에 있던 칼을 들었다. 수사팀은 박도현의 진술과 부검 결과를 대조했다. 흉기에 의한 공격 방향, 피해자가 결박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손목과 발목의 흔적, 방어 과정에서 생긴 손과 팔의 상처, 모두 일치했다. 한서진이 움직임을 멈춘 시각은 대략 새벽 3시 전으로 추정됐다. 그 후 박도현이 한 행동은 사건의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신고하지 않았다.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았다. 한서진의 상태를 되돌릴 방법을 찾지도 않았다. 방 안에 앉아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빠져나갈지만 생각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아침이 되자 박도현은 욕실 바닥에 비닐을 깔았다. 그리고 시신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욕실 여러 곳에 혈흔과 조직 흔적이 남았다. 나중에 표백제와 세제로 수차례 닦아냈지만 타일 틈과 배수구 깊숙한 곳까지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는 시신을 운반하기 쉽도록 여러 부분으로 나눴다. 이후 각각을 포장해 소형 냉장고 안에 보관했다. 가장 섬뜩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박도현의 일상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다음 날 오후부터 다시 배송 일을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 누군가 한서진이 며칠째 가게를 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놀란 척했다. 그녀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경찰이 나중에 통화 기록을 확인했을 때 자신이 걱정해서 연락했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한서진의 시신은 그의 방 안 냉장고에 있었다. 박도현은 매일 밤 귀가했다. 바로 옆에서 잠을 잤다. 며칠 뒤 그는 본격적으로 흔적을 없애기 시작했다. 제천과 충주 외곽의 자재상들을 돌며 금속통과 에폭시를 나눠서 구입했다. 한 곳에서 많은 양을 사면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현금만 사용했다. 가능하면 CCTV가 없는 작은 상점을 선택했다. 그가 한서진을 살해한 순간은 감정적 폭발이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후의 행동은 달랐다. 날짜를 정했다. 재료를 준비했다. 흔적을 닦았다. 운반 동선을 계산했다. 경찰이 무엇을 확인할지까지 예상했다. 박도현은 각각의 금속통에 시신 일부를 넣고 액체 에폭시를 부었다. 굳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여러 차례 작업했다. 표면까지 완전히 굳자 통을 닫았다. 외부에서는 산업용 폐기물인지 다른 물건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비가 내릴 날을 기다렸다. 10월 23일 밤. 기상예보에서는 충북 북부에 밤새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했다. 박도현은 그날을 선택했다. 자정이 지난 뒤 숙소 뒤편으로 손수레를 꺼냈다. 한 번에 모든 통을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왕복했다. 숙소 뒤 야산의 작업로를 통하면 국도까지 비교적 짧게 접근할 수 있었다. 지늘게 남은 손수레 바퀴 자국은 비가 지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통을 국도 옆에 모두 옮긴 것은 새벽 3시 이전으로 추정됐다. 김태수가 새벽 4시 무렵 그곳을 지나면서 이미 통을 목격했다는 진술과도 맞았다. 김태수가 통 위에 손을 올린 탓에 그의 지문까지 남았다. 박도현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현장에 다른 사람의 지문이 남았기 때문이다. 통을 모두 내려놓은 뒤 그는 숙소로 돌아왔다. 손수레를 씻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샤워를 했다. 그리고 한동안 기다렸다. 그 뒤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일부러 멀리 돌아 국도로 접근했다. 직접 발견자가 되기 위해서였다. 새벽 5시 17분, 박도현은 자신이 몇 시간 전 통을 놓아둔 지점에 도착했다. 그는 차량을 갓길 쪽으로 돌렸다. 차량 오른쪽 앞부분이 통 하나와 충돌했다. 통이 쓰러졌다. 굳은 에폭시가 깨졌다. 한서진의 얼굴 일부가 드러났다. 박도현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장면 앞에서 놀란 사람처럼 행동했다. 102B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차가 미끄러졌다고 했다. 통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자신은 피해자를 잘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에서 호랑이 모양 열쇠고리를 떨어뜨렸다. 박도현이 끝까지 통제하지 못한 단 하나의 물건이었다. 11월 초 경찰은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박도현은 수갑을 찬 채 자신의 숙소와 국도 38호선을 다시 찾았다. 경찰과 검찰 관계자, 과학수사요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한서진을 데려온 동선부터 손수레를 이용해 통을 운반한 길, 차량으로 다시 돌아와 사고를 가장한 위치까지 하나씩 설명했다. 현장 주변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박도현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 기자가 외쳤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그는 계속 걷기만 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서진의 오빠 한정수는 끝까지 현장 가까이 가지 않았다. 나중에 그는 형사에게 한 가지 말만 했다. 저 사람 입에서 우리 서진이 이름이 다시 나오는 것도 싫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박도현에게 살인과 약물을 이용한 강제적인 감금, 사체 훼손 및 유기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도현 측은 살인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서진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가게에 간 것이 아니었으며 거절당한 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르게 봤다. 약물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간 뒤 결박했다는 점,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 연락을 차단했다는 점, 범행 후 즉시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치밀하게 증거를 없앴다는 점, 그리고 자신을 최초 발견자로 꾸며 수사망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사진과 감정 결과를 지켜보던 한서진의 가족들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박도현은 대부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자 그는 짧게 말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 한서진의 오빠가 고개를 들었다. 박도현은 이어 말했다. 그날 그 사람이 제 말을 조금만 이해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책임의 일부를 한서진에게 돌리고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도현의 왜곡된 집착과 범행 이후의 치밀한 은폐 행동을 무겁게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관계를 거부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물을 이용해 자유를 빼앗았으며 이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시신과 증거를 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에서 박도현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그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박도연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채 형을 집행받게 됐다. 사건이 끝난 뒤 국도 38호선의 현장에는 한동안 사람들이 찾아왔다. 누군가는 꽃을 놓고 갔다. 누군가는 작은 국화 한 송이만 두고 떠났다. 몇 달이 지나면서 경찰 통제선도 사라졌다. 눌려있던 잡초가 다시 자랐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도로는 다시 평범해졌다. 화물차들이 지나갔다. 공장 직원들이 출근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멈춰 서지 않았다. 하지만 강재호는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한동안 호랑이 모양 열쇠고리 사진을 자신의 사건 파일 맨 앞에 넣어두었다. 그 물건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았다. 박도연은 약물을 준비했고, 통을 준비했고, 에폭시를 샀고, CCTV를 피할 길을 찾았다. 비가 자신의 발자국을 지워줄 것이라고 계산했다.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되자 경찰이 그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직접 신고하면 누구도 자신을 범인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한동안 그의 계산은 맞아떨어졌다. 최민석은 돈 문제 때문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됐다. 김태수는 통에서 지문이 발견돼 집중 조사를 받았다. 박도연은 그 사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평범한 배송기사처럼 경찰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완전한 범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눈에 보이는 피는 닦았다. 그러나 타일 틈의 DNA는 지우지 못했다. 손수레를 씻었다. 그러나 바퀴폭과 현장에 눌린 흔적까지 없애지는 못했다. 장갑을 세탁했다. 그러나 한서진의 손톱 밑에 남은 짧은 실 한 가닥은 되찾을 수 없었다. 통을 에폭시로 봉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죽음을 봉인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목격자로 만들기 위해 범죄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열쇠고리를 떨어뜨렸다. 강재호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그 증거물 사진 아래에 짧게 메모를 남겼다. 범인은 현장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남긴 흔적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사건 서류가 보관실로 넘어가던 날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재호는 창문 밖을 바라보다 문득 사건이 시작됐던 새벽을 떠올렸다. 국도 옆 잡초밭, 깨진 금속통, 굳은 에폭시, 그리고 그 옆에 담요를 두른 채 서 있던 한 남자. 그날 모두가 통 안을 보고 있었다. 누구도 바로 옆에 서 있는 박도연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공포로 돌리는 것. 하지만 결국 진실은 가장 극적인 장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진흙 속 작은 열쇠고리에서 시작됐다. 그 안쪽 홈에 남아있던 아주 적은 양의 피. 누군가라면 그냥 닦아버렸을 흔적. 박도연 자신조차 잊어버렸던 흔적. 그 한 방울이 한서진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 끝에는 사건을 처음 신고했던 남자가 서 있었다.